그리고는 이제 주거예요. 주거. 일단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페널티가 많았었는데 이거 확실하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자. 그리고 주택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자금 마련,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대폭 늘려주자. 그리고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혼했다고 불이익 받는 거 없애버리자.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시려는 분은 원하면 애가 클 때까지,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제일 역점 뒀던 것 중에 하나도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혼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립니다. 7만 호였던 걸 12만 호 늘리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23만 명이 태어나요. 그러면 한 50% 정도 커버가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서울입니다.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그린벨트를 풀 겁니다. 그래 추가로 9만 6천 호를 저희가 더 질 거고요. 그 중에 6만 6천 호 정도 내외, 6만 호 내외를 신혼, 출산, 그 다자녀 가구한테 공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앞으로 3년간 사실상 폐지할 겁니다. 그리고 출산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여태까지는 0.2%포인트만큼 깎아줬었는데 그 2배 수준으로 깎아주게 됩니다. 금리, 원금, 헝가리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럴 해저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게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 앞으로 신규로 내년부터 출산한 가구한테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특공 기회는 여태까지 생애 딱 한 번 이상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신규 출산 가구한테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뵀는데 다자녀 그 가구분들을 뵀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부가 준 혜택 중에 제일 좋은 게 다자녀 특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가시면 아마 다자녀들만 이렇게 쭉 1층서부터 이렇게 있으시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딱 되니까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또 좋은 지역에 당첨되신 분들은 그 자산 증식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를 더 낳을 생각도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기준 없이 그 애가 태어날 경우에는 20년까지 그래서 쭉 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애가 더 태어났다 그러면 넓은 평형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했는데, 이게 다 저희가 대국민 정책 공모를 했는데 그 국민들께서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한 2,200건 정도 왔는데 1, 2, 3등 모두 이번에 정책에 다 반영을 했었는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일가정 양립 이 여러 생애 주기별로 가장 없는 지원이 없는 부분이 결혼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 단계 그거를 대폭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돼 가지고 그 불공정 행위 그런 거는 아마 이번에 철저하게 엄단할 겁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간단히 그 조사에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결혼특별세 공제를 1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걸 했고, 그 애를 낳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좀 올렸고, 그 다음에 자동차 취득세도 2자녀까지 낮춰드렸고, 그 다음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이라든가 할인, 또 주차구역 같은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난임 지원을 저희가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 부분 횟수 제한 없이 원하시면 다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난임 환자가 24만 명이고요. 23만 명
신생아 중에 10% 가까이가 이런 난임 지원을 통해 가지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더니 난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는 난임으로 태어나는 게 한 5% 된다고, 그리고 지원을 뭐 한 10회 정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부에 보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왕절개 비용이 한 절반 이상이 제왕절개로 나는데 이것도 무료화 했고요.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관련 부처라든가 이런 쪽과 같이 한번 대책들을 지금 강구를 해서 그 저희 위원회나 관련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4분기부터 그 하나씩 좀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문화 바꾸는 게, 저는 이런 정책 펄러시가 한 50%라면 나머지 50%는 컬처럴 체인지인 것 같아요. 컬처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각계각층하고 협의체를 구축을 했고요. 마침 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달 말에 그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는 그 슬로건으로 범국민 공동 캠페인을 하면서 이런 그 가족의 소중함이라든가 육아, 또 애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인지시켜 드리는데 넛지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실천 사업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대책 발표 이후에 그 기업이라든가 금융권에서 그 지자체에서 그 추가적으로 그 대책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캠페인, 또 교육 과정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애가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인식 전환 같은 거가 조금씩 이렇게 되도록 하고요. 근데 2030년에 한 명이 돼도 인구는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처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그 줄어든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하면 많이 경제 활동에 참여시키느냐. 그렇게 하면 그걸 조금 그 산업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여성하고 그 젊은이들의 그 경제 활동 참여율이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그 다양한 다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늘리면서, 고령자는 사실 3분의 1 이상이 이미 생산 가능 인구를 줄었었는데 경제 활동 인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보게 되면 한 베이비 부모들이 고령자에 들어가면서 그 이분들은 소득하고 자산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데다가 일할 역량과 능력도 있으시고 또 일할 의사가 73세까지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decent job에 그걸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거랑 이민 전략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 우리가 필요로 한 저숙련 인력을 한 4년 10개월씩 2번, 맥시멈으로 한 10년 정도 썼다가 돌려보내는 정책에서 이제는 고숙련 인력을 정주시키는 정책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정주시키면서 동시에 중숙련 인력이라든가 아까 돌봄 인력 같은 것들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미티게이션 하는 노력을 하고 다른 쪽으로는 어댑테이션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고 또 체감하고 있는지 이런 것 중심으로 좀 저희가 그리고 성과 평가도 아웃컴 위주로 좀 하려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가
제가 이거 40분이라 가지고 여기서 스톱하는 게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5분 정도. 그 왜 급속하게 진행되느냐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고령자 정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고려사항은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령자가 다르더라. 전기 고령자 74세 이전까지, 또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본은 85세 이상 이렇게 세 분류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전기 후기로만 하더라도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빈곤율만 보더라도 그 전기 고령자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후기 고령자는 50%, 평균적으로 지금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세요.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다르더라. 중위 연령이 46세인데 의성이라든가 이미 일부 지역은 중위 연령이 6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AI, 로봇. 그래서 케어 로봇 같은 걸 어떻게 할 거냐. 또 AI를 통해 가지고 노령자에 특화된 맞춤형 의술, 또 맞춤형 의약품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리고 이런 소위 에이스테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의료용으로 만든 보행보조라든가 재활 같은 장비를 사실 산업 현장의 안전장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핵심은 우리가 저출생 대응은 실기했지만 고령화는 좀 적시 대응하자. 근데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다. 왜? 제일 많은 베이비 부모 950만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들어가요.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가지 분야에서 이제 좀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노후부장하고 일자리 중에는 어떻게 하면 계속 고용 여건을 만들 거냐.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연공급 상황 하에서 정년 폐지를 한다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연금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건가.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하에서도 계속 고용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니까 이런 근본적인 노력을 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하고 지금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득 크레바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노동 공급 패턴이 이분은 달라요. 한 20시간 정도 일하시면 좋아하시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이라든가 사회보험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5시간 이상 일하면 노동규제를 다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대보험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가장 아픈 게 뭐냐 그랬더니 주유수당 같은 것들을 다 흔들어요. 그러면 고용주가 이거 고용할 이유는 없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외국 사례,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사례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한국적인 계속 고용 모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임금 체계가 그 직무 내지는 성과급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의료 요양 돌봄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좀 많은 분들도 인지하시겠지만 저도 요양원 뭐 이렇게 가보고 하면, 일본도 가봤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나라 고령자 대책은 복지 위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서 그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불가피하게 가셔야 될 그 시설로 가셔야 될 분들 할 때 그 시설이 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이거나 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 치매가 큰 문제입니다. 노인 1000만에 치매 환자 100만, 독거노인 200만이에요. 그 독거노인의 상당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고독감을 호소를 하시고 또 우울감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현재 600만인데 일본 인구가 우리의 2.4배예요. 1억 2,500만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추세로 간다면 2050년 이전에 아마 우리도 치매 환자가 한 300만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일본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치매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치매 환자가 갖고 계신 금융자산이 GDP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 부동산도 상당한데 어디 갖고 계신지. 그래가지고 이게 행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유언 대용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 친화 주택 같은 부분. 주택 가보시면 어르신들 많은 데는 사실 화장실이 좀 난간도 있어야 되고 좀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도 그 뭡니까 계단이 너무 그 스티프하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주택이라든가 도시 환경 자체가 그리고 그 교통 시설도 이거 교통 해주는 것도 그 사실 잘 안 보이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같으면 그 노인들에 맞춰가지고 조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그 노후 생활을 보내시면서 그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적절하게 어떻게 받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 사회 참여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후기 그 분들한테는 그 나중에 그 우울증이라든가 또 치매로 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측면이고요. 사실 인구 감소는 어찌 보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거는 우리가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이 있었을 때 서유럽하고 동유럽의 대응 방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서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농민이 많이 죽었어요. 장원 체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했냐면 농민들을 인파워 시켰어요. 그러면서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 부역도 화폐 시대로 바꿔주다 보니까 농민이 자산을 축적하면서 자유소장 농이 확대되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맹화가 생겼는데 동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 줄어든 농민들을 계속 쥐어짜기만 했어요. 농노제를 강화했어요. 공동주의 있었던 것도 그냥 영주가 수탈해버리고 자유로운 농민은 적으니까 예속해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19세기까지 농노제를 유지를 해서 오늘날도 동유럽 국가가 상대적으로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덜 발전한 그런 사례가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인구 팽창 시대에 만들어졌던 각종 제도 관행, 국가 시스템을 또 산업 구조를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적절하게 그 바꿔놓는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